두 가지 이슈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렇죠. 그거는 여야가 완전히 다른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슈는 아마 제가 보기엔 재개발 이슈일 것 같아요. 양당 모두 지지를 할 겁니다. 네. 왜냐면 2022년에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2022 써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에 이제 한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앞에서 조금 다뤄주셨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공약을 과소비하죠. 그러니까 남발한다고 그렇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그 이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5월에. 이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 쪽에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약간 선심성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환경에서의 이 정치적인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한 거죠. 두 가지 이슈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렇죠. 그거는 여야가 완전히 다른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시그널일 거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시장을 좀 자극하는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는 아마 제가 보기엔 재개발 이슈일 것 같아요. 양당 모두 지지를 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뉴타운이랑 비슷한 거여서, 근데 뉴타운 때 보시면은 그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다 자기들이 뉴타운 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건 뉴타운은 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재건축 아파트 이슈보다는 지역에 있는 재개발을 좀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밀 개발 이슈로 가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닝 같은 것들을 좀 바꿔주는 것들, 그게 역세권 쪽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 이슈는 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공급 쪽에서는 각 당들이 이제 많이 하겠다.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뭐 신도시, 뭐 아니면 유유부지, 기본주택 뭐 이런 형태로 임대 중심의 뭔가 공급 정책을 세웠다면, 야당 쪽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은 하되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에 대한 관점은 또 다르더라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그 세금 쪽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랑 맞물리면서 이쪽 저쪽 들쑤시는 그런 이슈들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유동성 옥죄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지나면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내놓으면서 옥죄를 지금 계획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 옥죄고 금리가 오르는 부분들과 관련된 영향이 내년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우리나라 금리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 미국 금리 거고요. 그렇죠. 미국 기준 금리보다 우리가 항상 높았어요. 2019년에만 이상하게 우리가 좀 낮았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죠. 미국 거의 제로 금리인데 우리 지금 0.75고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 있게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업계에서도 지금 빨리 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을 올려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FOMC에서 커미티가 18명이 있어요. 8명 정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4년까지 미국 금리가 최소 2% 이상 될 거고 장기적으로 2.5%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아마 기준 금리를 올릴 거예요. 올해 안에 테이퍼링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내년엔 반드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이 그 금리를 올렸을 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빨리 올렸었거든요. 18년, 19년 봤을 때. 그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부터 2.5%까지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스케줄 자체가 미국보다 버퍼를 주는 거고 지금 잘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리 선제해서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FOMC에서 2024년까지 2.5%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3%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요. 은행권에서의 예대 마진 부분까지 고려하면 대출금리, 주담대 대출금리는 5% 이상으로 칠 확률이 크네요. 결국 2010년 초반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유동성 억제 효과분들이 2022년에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닌데 2023년이 되고 2024년이 되면서 확 조여지는 그런 효과들을 주겠네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개편
뭐 이런 이슈들, 대출과 세금을 통해서 현 정부가 지금 근 4년 동안 수요 억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큰 효과를 보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금과 대출을 통한 통제 효과라는 부분들이 정말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판단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점점 더 이제 강하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고 있긴 한데, 물론 이제 필요한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12.16 대책 발표하면서 15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대출을 전면 금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1, 2년 후에 보니 계속 고점 경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대출에 대한 원칙하고 세금은 예. 그 효과가 나든 안 나든 이건 한 원칙이 정해져서 좀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거든요. 그럼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LTV 규제 같은 것들이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80%였잖아요. 사실 이렇게 잡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안 사면 못 산다고 하니까 패닉 바잉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칙 자체를 그냥 저는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가계부채에 대한 신용 관련된 쪽 잡는 거는 다른 수단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예. 주택의 모기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주거 복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한순간에 왔다 갔다 시켰다고 했을 때 피해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쭉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보유세가 낮았기 때문에 예. 보유세를 좀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걸 전 찬성은 해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원칙을 좀 정해서 예. 보유세를 어느 정도 높인다고 했을 때 양도세 부분을 낮추는 것, 뭐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유세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약간 높인다고 했을 때 과세하는 기준을 지금과 같이 그 해의 공시지가로 할 거냐, 예.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노년층들 예. 사실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2, 30년 살았으면 그분들이 가격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 해의 공시지가로 때린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피해자기 때문에 예. 캘리포니아처럼 자기가 산 시점에서 한 2년마다 5%씩 올려서 거기에서 세금을 매길 것이냐 좀 다양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럴 텐데 결국은 공급량 확대예요. 공급량 확대.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인지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통해서인지 혹은 지금 도심 내에 도심 복합개발 사업 형태로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든지 역세권 용적률을 올리는 그런 형태들인데 이런 양적인 확대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던 부분들이니까 사실 이게 공급이 언제쯤 원활하게 될 거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물음표처럼 따라오면서 시장의 혼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뭐 당장 내년에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는 좀 어렵다. 그분들은 뭐 다 공통적으로 아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그럼 원활하게 되는 그 시점을 교수님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 건지. 예. 대충 보니까요 이게 입주 물량이 내년하고 후년은 과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지방은 좀 더 높고요. 그래서 그 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보면 서울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공급이 절대적이냐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9하고 20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축 또는 과거 5년치 합산을 했을 때 과거보다 덜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때는 완전 유동성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가격 이상이었고 다만 이제 예상되는 거는 2022년, 2023년에 이제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독 그 이자율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질문에서 이제 그러면 언제 공급되느냐인데 중앙 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정의 의지가 더 중요해서 이제 오세훈 시정에서 지금 약간 패스트 트랙식으로 좀 빨리 한다고 하면 공공기획 형태로 4, 5년은 걸리잖아요. 재개발이. 그렇죠. 양도세 부분에서 좀 규제 완화를 해서 좀 시장의 매물을 좀 많이 늘려주는 게 어떠냐라는 인식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양도세 부분은 저는 사실은 1, 2년은 우선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완화는 좀 찬성인데 이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리 판 사람들은 사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정부 정책을 따라갔다가 따라서 세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도세를 낮추는 거는 좀 사회적 합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유휴부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반대하시요. 그러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태릉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합의를 잘 해서 일정 예. 부분은 거기에다가 땅 파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재개발이건 3기 신도시건 지금부터 3, 4년 후면 2025년 빨라야 그렇죠.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유휴부지에서 파고 들어가면 사실 2, 3년 안에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죠? 가능하죠. 예.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정책 담당자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 얼마큼 설득하느냐. 예, 그게 위정자가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 장기간 올랐잖아요. 뭐 그건 한 6, 7년은 올라온 시장이고 사실 작년에도 급등했는데 예. 올해도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게 그 굉장히 리스크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과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참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키포인트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요자가 됐든 시장의 수요자가 됐든 간단하게 크게 축약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어서 5, 6년 전에는 몇 년 후에 반값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처럼 지금부터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구매자들을 봤을 때 퍼센트가 20, 30대가 거의 40% 육박하는 건 사실 거의 처음 봤어요. 역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 분들은 사실은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들이 사이클을 겪었어요. 사실 너무 지나치게 지금 상황에 패닉돼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15년차 수석연구원이 저보다 업계의 선배님이신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뭐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리스크한 요인들을 고려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